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유은걸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많은 좋은 분들이 계시는 우리 명지전문대학에 불러주셔서 오늘 젊은이들이 고민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복합 위기 시대의 결혼과 가정,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선생님으로서라기보다는 인생 선배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흔히들 언론 지상에서 가정이, 결혼 생활이 위기에 빠져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흔히 하지요. 통계를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1990년 대비 2021년에 거의 이혼율이 2배가 되었다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두 쌍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중에 한 커플은 이혼을 하게 된다라는 결코 아름답지 못한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연령도 대단히 늦어졌죠. 남자는 33세가 넘어서 결혼하는 것이 평균이고요. 여자는 31살을 넘겨서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기까지 여러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죠. 1990년대는 전부 20대 때 결혼을 했으니까요. 출산율도 마찬가지입니다. 21년 기준에 가임 여성 1명당 평생 동안 낳는 어린아이가 0.81명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간 90년대에 비하면 절반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동시에 얼마나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결혼 생활을 유지해 가는데 어려움을 겪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기성세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떨 때는 고민합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결혼이나 성에 대한 욕구가 없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럴 리가 없지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왜 결혼에 대해서 포기한다든지 늦춘다든지 이런 생각을 갖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고용이 불안정할 거고요. 월급이 충분치 않은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집 마련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여기에 한몫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자기 발전,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젊은이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젊은이들은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왜 아이를 키우느라 내가 힘들게 희생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젊은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인 가치관, 전통적인 가정관을 갖고 있는 기성세대와 우리 젊은 세대들, MZ세대라고 하는 2030 세대들의 충돌도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명절 때마다 어른들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 별로 유쾌하지 않죠? 언제 결혼할 거냐? 애는 몇 낳을 거냐? 언제 취직할 거냐? 이런 식의 질문이 묻는 어른들 입장에서는 염려해주고 관심을 보이는 것일 수 있지만 듣는 우리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큰 간섭이고 부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른들과 젊은이들이 지금 기성세대와 2030 세대들이 성장해온 과정의 차이가 여기에서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성세대들은요, 열심히 일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를 부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행복한 삶이라는 생각들을 명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런가요? 아니죠. 여러 가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젊은이들은 이런 기성세대들의 입장을 자기들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때가 되면 좋은 사람 만나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걸까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입시를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지요? 취업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재테크,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해도 공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공부해야 되지요. 안 하면 큰 돈을 날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공부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결혼, 가정, 이성교제 이런 것이
취업이나 입시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말합니다. 결혼이란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서 완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고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주례를 해본 적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서 더욱더 불완전한 커플, 불완전한 가정생활을 이룰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서서 말했던 취업이나 입시 문제가 어떤 친구들에게는 아주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보다도 원만치 않은 가정생활, 결혼생활이 여러분들을 취업이나 입시보다 훨씬 더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입시나 결혼이나 취업이나 이것 자체가 목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셔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남들에게 모범이 되는 결혼 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준비하십시오. 왜 다른 것은 다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스펙을 쌓기 위해 열심을 다하시면서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혼, 가정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결혼이란 뭔가요? 일종의 계약입니다. 신앙적인 의미에서 봐도 결혼은 계약이 맞습니다. 물론 신앙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맺은 계약이라는 그 본질적인 특징이 더해지겠지만요. 자, 계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계약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회학적으로 볼 때 결혼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결혼이 두 사람의 친밀도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 사람을 도리어 괴롭고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새로운 형태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혼전 동거입니다. 기성세대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환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심지어는 이런 동거 생활을 해본 적이 있거나 하고 있는 친구들도 이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밝히고 이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이 결혼과 동거가 거의 동등한 남성과 여성의 함께하는 삶의 형태가 돼버렸죠. 여러분, 유럽에서도 초창기에는 혼전 동거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지요. 자,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부정적인데 왜 유럽 사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유학하고 있는 때에 저는 박사과정생이었지만 독일은 시스템이 학부생과도 수업을 같이 들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수업을 듣는데 독일 여대생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대학교 한 2학년쯤 되는 여대생이 들어왔는데 한 5살, 6살짜리의 어린 아이를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 여대생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여자아이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엄마예요. 엄마 옆에서 스케치북에다가 크레파스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의 수업에 전혀 방해를 하지도 않고 있고 교수님이나 동료 학생들도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관심을 보이거나 하지 않고 아주 일상적인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한국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여대생이 아이를 학교에 데려오는 것은 고사하고 애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숨겼겠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뭘 느꼈느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
은폐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너무 많이 신경 쓰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결과를 맞게 될 수도 있겠다. 여러분, 독일과 한국의 이런 의식 차이는 사회의식이 한꺼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를 겪은 그런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민감한 주제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릴까요? 더군다나 목사가 저도 기성세대고 보수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젊은 남녀가 결혼하지 않은 채 같이 사는 거에 대해서 저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막으려고 하고 무조건 비판하기만 한다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생명, 이런 생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시간에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그런 시간적 여유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대학생들은 이것을 은밀히 자기들 편한 대로 처리하지 않을까요? 저는 무엇을 느끼느냐면 무조건 함께하는 젊은이들, 함께 사는 젊은이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우리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이 택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왜 저런 삶의 형태를 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하면서 비난만 한다면 문제의 해결은 일어나지 않겠죠. 저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 예를 들어서 한 생명이 태어난다면 이것이 환영받는 생명이든 아니든 간에 이런 케이스가 얼마나 많으냐를 가지고 도덕적인 사회, 성숙한 사회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으로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판가름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제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말씀은 드렸어요. 그러나 제가 상대하고 있는 다른 기성세대들에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OECD 국가 최저 출산율을 자랑하는 한국이 이런 식으로 젊은이들이 사랑의 결과로 낳은 생명을 대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어른들의 태도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회인의 의식 구조에 걸맞느냐, 이런 질문들을 저는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유럽 사회는 결혼 대신 동거가 대안으로까지 제시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젊은이들이 이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기성세대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서구 사회도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것도 1960년대 때 젊은이들이 결혼하기를 거부하고 활발하게 혼전동거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고 이랬습니다만 오히려 최근에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유럽의 젊은이들이 오히려 결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요. 오히려 아이를 엄청나게 많이 낳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혼이라는 것은 유불리의 관점으로만 말할 수 없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전제했듯이 결혼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긴 인류의 역사로 놓고 볼 때에 결혼과 가정생활이 주는 독특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건 뭘까요? 삶의 의미를 줍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될 의미를 줍니다. 물론 여러분들 내가 돈 벌어서 나를 위해 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인간은 밥을 많이 먹어도 하루 세끼 먹는 것 똑같습니다. 아무리 즐겁게 지내도 인간의 감각을 언제까지나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아빠들, 자녀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된다고들 이야기하죠. 유럽의 아빠는 정말 자녀들하고 친합니다. 친구와 같아요. 아빠와 아들이 사춘기일 때 그 어려운 문제를 다른 데 가서 해소하지 않고 친구들과 풀지 않고 아빠와 이야기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저는 몰랐는데요. 오래 유럽에서 생활을 하면서 저는 그걸 알게 됐습니다.
유럽의 아빠는요, 아들의 생일이 있으면 며칠 전부터 아들의 생일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풍선을 사서 집안을 치장하고요. 그 다음에 게임도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생일 당일에는 아빠가 휴가를 냅니다. 그리고 아들의 친구들을 초대해서 아빠가 요리를 해요. 그리고 준비했던 게임을 아들과 아들 친구들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아빠라고 해서, 프랑스 아빠라고 해서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했던 결과가 아빠와 아들, 엄마와 딸의 친밀도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기 어렵다. 물론 한국의 각박한 사회 분위기 가운데 직장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일하는 아빠가 유럽의 아빠 흉내를 낸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실제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 10년 뒤 20년의 다른 미래의 삶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과 사랑은 책임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뻔한 얘기 같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결혼을 앞두고 받을 것이 무엇인가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주는 것이 더 많아야 하고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의미를 느껴야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얻을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성인이니까 제가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적인 욕구의 충족.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아침밥을 차려주는 거.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려운 일들을 도와주고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고 집에 있는 어려운 일들을 남편이 해결해주고, 이런 피상적인 받는 것 중심의 사고방식이 현실에서 결혼 생활에서 빚어지는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주는 것을 생각해야 됐을 때 젊은이들은 많은 것을 실망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자유도 제한됩니다. 젊을 때 마음대로 늦게 들어가던 거, 마음대로 친구들하고 저녁 먹고 들어가는 거 더 이상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 잘 못 챙기잖아요. 엄마 아빠 생일, 결혼기념일, 이런 세세한 것들 지금 못 챙기는 친구들 많죠. 결혼하면 챙겨야 될 게 2배가 됩니다. 나의 본갓집 어른들의 것은 못 챙기면 그냥 서운해하시고 말지만, 시댁이나 처가의 어른들을 못 챙기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것은 단순한 어려움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일종의 책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은 단지 두 사람이 만난 것이 아니고요. 두 사람이 만남으로써 부모님들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경제적인 독립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제 주변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많이 보는데요. 결혼하고도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만은 여전히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럴 때 보면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좋은 것이냐? 여러분, 세상에는 공평해요. 공짜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 그래서 어려움도 있어요. 저는 미국에 제가 있는 동안에 일부 교포 자녀들의 모습들을 보고 탐탁치 않게 생각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교포 자녀들은 외양은 한국인이지만 사고방식은 미국 사람이죠. 언어도 영어를 모국어처럼 하고요. 그런데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때는 스스로 코리안이라고 얘기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성을 내세울 때는, 그럴 때는 아메리칸으로 처신하는 그런 걸 봅니다. 근데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려면 경제적으로 의존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에게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다면 함부로 내가 하고 싶다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미국 애들은 그게 철저해요. 경제적인 독립을 하나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의사결정의 독립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도 여전히 본갓집 어른들에게 물어서
모든 일을 해결하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것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이 물론 유별난 시부모님의 그런 대응 방식에서도 비롯되는 게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두 젊은 커플들이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데 더 원인이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 대부분 아들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결혼하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얘야, 이번 주 주말에 우리 김장해야 되겠다. 오렴. 어머니 저 그때 동창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이런 식의 어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어머님, 그이한테, 우리 신랑한테 상의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얘기하면 그대로 이해하면 되지 뭘 내 아들하고 상의한다고 그래,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반복된다고 하면 어떨까요? 내가 뭐라고 자꾸 잔소리를 해도 우리 며느리는 우리 아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직접 며느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가 없이 아들한테 뭐 해달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더 빠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면 불필요한 고부 갈등의 원인이 미리 예방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남자들, 어머니하고 나하고는 낳아주신 분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설령 조금 불편한 게 있어도 나중에 다 풀고 털 수 있어요. 이게 남존여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처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의사결정은 두 부부가 내리는 것이다. 많은 요즘 시부모님들도 교육받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머리로 이거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잠재적으로는 아들을 빼앗겼다고 그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시어머니가 자꾸 아들이 나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그 욕구 때문에 며느리한테 이런저런 부당하지 않더라도 요구를 할 때 쟤네들은 이제 독립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5절에 보면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룬다라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성적인 문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이야기는요, 물리적으로 떠나라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이제부터 중요한 결정은 아내와 내가 내린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요, 제일 소중한 사람 누굽니까? 제가 가르친 젊은이들 이거 답변 못해요, 잘. 망설이지 않고 이제부터는 배우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배우자 찾기에 대한 이야기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는요, 성적 파트너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친구입니다. 그래서요, 20대 때 30대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장 에너지가 쏠리는 곳이 성적인 문제일지 모르지만 나이 들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배우자를 놓고 여러분이 찾고 있을 때, 연애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때, 요즘 젊은이들 말로 썸을 타게 될 때, 정치관, 종교, 철학, 취미가 전혀 다른 사람하고 살 때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 위험성이 증가하는 걸 여러분 인정하세요. 보수적인 사람이 진보적인 사람과 같이 어울리기 쉽지 않은 게 사실 아닌가요? 남편은 늘 낚시 나가려고 그러고 부인은 맨날 집에 있으려고 그러고 잘 안 맞겠죠? 우리 흔히들 조용한 남자가 쾌활한 여자가 잘 어울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른들? 아닙니다. 조용한 사람은 조용한 여자하고 또 잘 어울립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교회 다니지 않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배우자 찾기를 저는 권합니다. 신앙적인 이유뿐만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오래 관찰하고 알아둘 수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성 친구의 부모님도 교회를 다닐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30년 뒤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모습은 아마 그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함부로 막말하는 엄마 밑에서 자란 아가씨가
나중에 나한테 잘할 가능성이 있을까? 높을까? 여러분, 서로를 잘 알고 사귀고 결혼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주변의 조언을 받는 게 필요한데요. 이성 선배, 즉 여자친구를 사귈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여자 교회 누나, 여자 같은 경우는 교회 오빠가 그 사람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걔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얘기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적인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요? 기도하십시오. 조금 어색하고 민망하다고요?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배우자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요, 영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어떠한 남자나 어떠한 여자를 만날지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고 준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너무 정치적이거나 이해타산적이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나에게 유익하고 잘생기거나 예쁘거나 돈이 많거나 이런 사람만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뜻이 아니고, 최소한 내가 피해야 될 사람만큼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서 있어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마음에 드는 이성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프로 콘트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면지 하나 딱 해놓고 가운데 선을 하나 딱 그고요. 왼쪽에는 이 사람을 사귀어야 할 이유, 오른쪽에는 이 사람을 사귀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적어보세요. 적는 과정에서 객관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이성 친구를 고르는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가 명확한 사람은 실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 반복하며 정리합니다.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성경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받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려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아직도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조금 미숙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주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성숙한 가정을 이룰 준비가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이 또 있는데요.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만으로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시부모 그리고 장인 장모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때때로 남편이 꼴 보기 싫어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하는 것 그 하나만 생각하면 만악을 덮고도 남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아줌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연애 때의 감정을 빨리 버리십시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거 가지고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아니요. 연애 때의 감정은 아직까지 충분하게 경험하지 못했고 여자친구, 남자친구에 대한 부족한 점을 알지 못할 때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 감정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여러분은 더 실망하고 낙담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은 냉정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할 줄 알 때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은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되고 이 위기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모범으로 삼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주제넘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라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도움이 된다면 저로서는 기쁘고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